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안팎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환경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사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려고 해요. 제 장래희망이 에너지 공학자인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제가 좀 자신 있죠. 전 어제 기후변화에 대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요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도 하고 기후비상이라고도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보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 들어올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 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 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고.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사례 탐구 보고서 작성.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사례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기본적인 지식도 갖고 있으니까 각자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사례 탐구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사례 탐구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례 탐구 보고서 작성은 사례 탐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됐는지를 답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우리 두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1.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례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었는가?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라면 보인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적용해 봅시다. 질문 2. 이 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들은 이 사례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그런 차이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질문 3. 이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가? 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그런 생각이나 느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질문 4. 어떤 사례나 사건은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어떤 요인은 우연적이고 어떤 요인은 불가피하였는가?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제에 대한 사례 탐구 활동을 해야겠네요.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보고서를 쓸 때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례 탐구 보고서는 정해진 틀은 따로 없지만 다음표와 같은 비율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먼저 사례명은 한두 줄로 사례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한 줄로 이름과 작성자를 표시합니다. 모둠으로 사례 탐구 활동을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표시합니다. 사례의 개요는 5에서 10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또한 이 사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포함합니다. 이어서 사례의 전개 과정은 2장 분량으로 여러 개의 작은 사건들이 묶인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합니다. 또한 사건들의 관계를 인과관계에 따라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핵심 질문 또는 탐구 결과 정리는 5장에서 7장 정도로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쟁점과 문제에 대한 탐구 결과를 정리합니다.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의 의미와 시사점은 한 장 정도로 사례를 통해 발견한 의미나 시사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제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 탐구 활동을 시작을 해볼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탐구한 내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와 방사능 유출. 자, 다들 사례 탐구 활동 잘 마쳤나요? 네.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와 석탄에 의존해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연료를 뭐라고 할까요? 화석연료요. 맞아요. 자,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있나요? 언젠가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요. 화석연료가 연소되며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두 친구 모두 잘 알고 있네요. 화석연료가 지니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해요. 오늘날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겪게 됐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탐구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해볼 친구!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와 방사능 누출에 대한 사례 탐구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를 말해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3월 11일 오후 2시경 일본 동북부 바다에 규모 9.0 수준의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 발생한 해일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오후 3시경 원전 내 6개 원자로가 모두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제1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 건물이 수소 폭발로 붕괴되었고 며칠 후 4호기, 2호기, 3호기 역시 순차적으로 폭발하게 돼요. 이 사고는 최초로 경남 용기까지 파괴되는 사례예요. 경남 용기? 좀 낯선 단어인데요. 경남 용기란 쉽게 말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후쿠오카 원전 사고에서는 핵연료 피복제와 물의 반응으로 발생한 다량의 수소가 폭발해서 건물이 파손되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출되었어요. 이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0에서 7까지 총 8개 등급 중 7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고입니다. 현재까지도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돼서 반경 20km 지역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또 인근 지역의 어린아이에게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국제적 해양 오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돼 있을까요? 물론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여러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추가 건설을 포기하고 있어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거나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와, 우리 친구 사건의 경과 그리고 영향과 피해 확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사례 탐구 내용을 너무너무 잘 발표해줬어요. 자, 우리 모두 박수! 기후변화와 표류하는 북극곰. 그럼 이번에는 제가 발표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기후변화와 표류하는 북극곰입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릴게요. 2008년 빙하를 타고 아이슬란드로 떠내려온 북극곰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불쌍한 북극곰. 왜 총살당한 거죠?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겠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 외에도 어민들이 떠내려온 북극곰을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북극곰 동영상이 공개되자 환경단체와 동물복지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아이슬란드의 동물보호법상 북극곰을 사살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협을 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북극곰을 죽이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아이슬란드에 오는 북극곰들이 며칠 동안 헤엄치느라 너무 지쳐서 사람이나 가축을 해칠 힘이 없다고 반박을 했지요. 그런데 왜 북극곰이 아이슬란드까지 가게 된 거죠? 아이슬란드는 대략 북위 63도에서 66도까지 북대서양에 걸쳐 있어요. 아이슬란드 북부 해안에서 약 40km 떨어진 그림지 섬과 주변 바다로 북극곰이 떠내려오지요. 그린란드에서 떠내려온 북극곰은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서식지 감소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아이슬란드까지 가게 된 거구나. 일반적으로 암컷 북극곰은 새끼의 수영 최대 거리인 50km 안팎을 헤엄을 쳐요.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얼음과 얼음, 그리고 얼음과 육지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서 헤엄쳐야 하는 거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극곰들은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온 바다 얼음 조각을 타고 있거나 주변을 헤엄치면서 계속 남쪽으로 떠내려와 아이슬란드에 도착하는데 황량한 이곳에는 북극곰의 먹이인 물범도 많지 않고 다른 먹을거리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어미 북극곰이 새끼 북극곰을 잡아먹는 흔적이 촬영되기도 했어요. 그럼 어떡해. 불쌍한 북극곰들. 우리가 식량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아이슬란드에서는 북극곰을 구조하고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북극곰에게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들을 다시 그린란드로 보내주자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거죠. 와, 멋진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레이캬비크 북극곰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슬란드 정부는 북극곰을 구조해 그린란드에 다시 돌려보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은 없나요? 1973년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등 북극곰 서식 국가들은 북극곰 보호 협약을 맺어 북극곰 사냥을 금지했어요. 북극곰은 세계 자연보전 연맹의 적색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또 2008년 미국은 세계 처음으로 북극곰을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고요. 하지만 아이슬란드가 국내에서 북극곰을 사살하는 것이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 때문에 발생한 기후변화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우리들이 사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기후변화를 멈추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친구 모두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문제와 연관을 해서 사례를 아주 잘 찾아줬어요. 각각의 사례는 환경, 생태 문제뿐만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사례와 관련을 해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꼭 탐구를 해보길 바라요. 자, 그럼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발표하느라 수고해준 두 친구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모두들 인사해요. 안녕.